자, 원가 흐름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부분 세 번째 부분에 단가 결정 방법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단가 결정 방법 끝나지게 되면 우리가 매출 가격 환원법을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 선입, 그리고 후입, 개별법도 빠지니까 개별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걔는 또 상관이 없겠네요. 비교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선입과 후입과 가중평가라고 얘기하는 총평균,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기말재고가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가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상호 비교를 해요. 시험에서 참 자주 냅니다. 그리고 이게 비교하는 건 회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저희는 기말재고에 대한 취득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나머지 4번과 5번을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기말재고 취득 단가 결정 방법 또는 단가 산정 방법 또는 원가 흐름에 의한 단가 결정 방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새로운 영화가 계속 등장하는데 근데 밑에 1, 2, 3, 4 보기는 원가 관련돼서 기말재고 산정하는 부분에 들어갔던 용어인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부를 때 여러 가지로 불러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평균법입니다. 다만 평균은 쌓아서 평균값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자를 쓰고요. 그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평균법이라는 방식이 있고 이동평균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량 결정 방법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같이 해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방법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는 방식, 실지 재고조사법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계산 산식의 방법이. 자, 그리고 우리 이동평균법은 무슨 부분? 장부를 쓰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무엇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 문제 풀 때요. 이렇게 출제를 하는 출제위원이 있어요. 제가 개별법은 수량 결정 방법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선입도, 후입도. 근데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은 내가 장부에 기록을 하든 창고에 가서 기말을 파악해서 매출원가 결정을 하든 우리 결과는 모두 다 무엇하다? 같더라. 근데 후입은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쵸? 그리고 총평균은 실사법에서만 쓰는 방식이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상에서만 쓰는 방식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다음 중 수량 결정 방법인 실지 재고조사법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단가 산정 방법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답은 총평균법. 반대로 계속기록법에서만 가능하다? 이동평균법. 됐어요? 네, 그런 식의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네, 문제 출제는. 자, 그리고 이 총평균법은 왜 총이냐면 일정한 기간에 발생된 사건을 모두 다 합산해서 평균 단가를 내서 총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판매된 재고자산은 모두 동일한 단가라는 가정하에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한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사가지고 온 부분이 차변에 다 모여 있겠죠. 넘겨받은 기초도 모여 있겠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기초가 100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매입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500이 있었다. 나는 판매가 가능한 게 6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금액과 수량을 무엇해라? 더해라. 그리고 나서 무엇해라? 평균 단가를 내라. 누구로 나누면 단가가 나요, 여러분? 이게 금액이었다라면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의 전체 합계의 평균 단가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단가가 계산이 되면 너 몇 개 팔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몇 개 남겨져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실지 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차변은 계속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와 매입은 장부에 무엇하고 있다?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어디에 가자? 창고에 가자. 그래서 창고에 가서 우리 누구를 파악해라? 기말을 파악해라. 그래서 기말 파악을 해라. 그럼 기말 수량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제가 벌써 단가 산정법 알려드렸죠?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거 모두 다 합계내서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나오고 그 단가를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만약에 이게 수량이었다면 600에서 기말의 수량이 50이었다. 그럼 우리는 팔은 매출은 얼마가 될 것이다.
이거는 왜 자꾸 뜨는 걸까요? 아침에 다 제어를 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제거를 해야겠어요. 제가 또 요즘에 속을 썩이네요. 자, 그러면 이 기말의 수량 50개를 빼면 내가 팔았다라고 하는 매출의 수량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몇 개예요? 우리는 550개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실질재고조사법의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우리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으로 움직이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쓰니까 단가는 내놨고요. 그럼 여기에도 단가를 곱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에 기록하는 단가나 창고에 남겨진 기말 수량에 기록되는 단가가 무엇이다? 같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출과 관련된 건 전혀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만 계속 쌓고 있다가 뒤에 가서 평균 단가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단가를 무엇해라? 곱해라. 어느 변에? 대변에 등장하는 부분에. 그래서 기말 수량 파악해서 우리는 매출 수량을 결론을 내주시고 거기에 곱하기 단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곱하라고 단가를 써둔 이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동일하다라는 얘기.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제일 간단하다. 제일 쉽다. 그래서 우리 평균 단가 계산하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평균 단가는 기초 재고 금액에 일정 기간의 매입 금액을 무엇하시고 합산을 하시고 그 부분을 무엇으로?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이겠죠. 그럼 기초 재고 금액 더했으니까 기초 재고 수량을 아래쪽에 써주시고 일정 기간의 매입 금액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 금액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일정 기간의 매입 수량도 똑같이 같은 구간이어야 되겠죠? 이 기간에 매입한 수량. 그래서 우리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서 단가. 자, 그럼 제가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일 간단하겠죠? 그래서 장점을 들어가서 보니까 적용이 무엇하다? 간편하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이익의 조작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들어온 쪽은 소위 말해서 차변에 기록하는 건 수정할 수 없어요라겠죠. 기초는 전기에서 넘겨받았으니까 수정할 수 없고 매입은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양측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엇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적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단가도 동일 단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은 아예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말재고 평가와 매출 원가 계산이 동일한 단위당 평균 원가로 측정이 무엇하다? 가능하다. 그죠? 단가 똑같은 거 적용한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 점이다.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총평균법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수량 결정 방법을 도입했을 때 실질재고 조사법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뭐 상품 재고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총평균법으로 내가 선택해서 쓰면 위법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원리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 장부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은 장부에서 우리가 그 단가 결정 방법에 총평균법 적용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기록법에서 이 방식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쓰고 있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만 총평균법을 쓰겠다라고 하면 중간에 매출한 부분에 단가를 곱해서 원가 산정은 한다, 안 한다? 그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상품 재고장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럼 크게 나누면 자, 우린 무슨 부분? 입고되는 자리가 있었고 출고되는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잔고이다, 잔액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초에 입고는 계속 쌓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출고가 기록이 되면 여기에 지금 얼마짜리 단가를 적용할 거냐는 단가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한다고요. 당연히 안 해야죠, 여러분. 왜냐하면 총평균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에 누구를 입고를 더해서 전체를 놓고 무엇하겠다? 나는 평균 단가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 평균 단가가 무엇하기 전까지는 계산되기 전까지는 여기에는 기록된 단가는 없어요. 근데 이걸 배우시는 취지는 그 취지는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시고 회사가 우리는 총평균법 적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한 물류 프로그램 안에 무슨 부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선입을 쓸 건지 후입을 쓸 건지 평균법을 쓸 건지 이동평균법을 쓸 건지 대부분 그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택일 했겠죠. 근데 제가 총평균을 선택했다.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이걸 봤던 거죠. 근데 이상하다. 출고에 왜 단가가 없지? 없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평균 단가를 뭐 한 적 없어요. 낸 적이 없는데 저게 곱해진 단가가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쓸 때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평가를 진행했어야죠. 기말에 남겨져 있는 단가를 얼마로 적용할 건지 평가라는 걸 진행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을 재고자산 평가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면 재고자산 평가 좀 해.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 얼마, 매출원가 얼마를 무엇하는 거 확정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돼야만 그 단가가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열었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 교재 73페이지에 있는 예제 부분에 누가 있었다? 가중평균법에 의해서도 무엇 해달라? 계산을 해달라. 이건 정부가 다 보이니까 저희는 그냥 이 방식으로 갈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린 무슨 부분? 가중평균법에 총평균법을 쓰겠다. 사실 총평균법을 쓴다고 해서 중간에 출고가 된 부분에 무엇을 단가를 기록하진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럼 저는 가지고 있었던 기초에 누구 매입했던 부분을 무엇한다? 합산한다. 그리고 무엇해라? 수량으로 나눠주셔라. 그럼 뭐가 나올 것이다? 총평균 단가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총평균 단가는 우리 재고와 그리고 판매한 부분에 무엇한다? 곱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저희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다음 넘어오신 부분, 요거 이제 해설 쪽에 붙어 있는 거. 자, 그럼 지금 저희는 제가 보여지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가 매출 쪽에요. 20개 옆에 단가 기록 안 한 거 보이시죠? 네, 단가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요. 자, 그러면 매입 종란에 가서 봤더니 기초 10개, 그리고 매입 30개, 그리고 우리 얼마 주고 샀다? 1,000원, 그리고 3,600원. 자, 그리고 우린 1월 30일 날 또 10개를 샀습니다. 130원 주고, 그래서 얼마? 1,300원이 지불됐다. 그래서 전체 합을 내보니 우리 10개, 30개, 10개 더하면 몇 개이다? 50개. 자, 그리고 우리 금액 다 더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1,000원에 3,600원 더하면 4,600원, 4,600원에 1,300원 더하면 5,900원. 자, 그럼 저희는 무슨 부분? 전체 금액을, 그쵸? 기초에 매입한 금액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그 금액이 5,9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무엇으로 나눠라? 수량으로 나눠라. 자, 그럼 그 수량은 어떻게? 우리 기초 수량 10개에 매입 수량 40개 더해서 몇 개? 50개. 자, 그럼 이 50개로 나눠주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온다? 총 평균 단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평균 단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이냐면 우리는 요거 나눠보시면 118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부분은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실질재고 조사법이니까 제가 창고에 갔겠죠. 그래서 창고에 가서 재고가 몇 개 남겨져 있는지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열어보니 30개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전체 수량 50개에서 우리 재고 몇 개를 빼고 30개를 빼고 그러면 우린 누가 나온다? 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판매한 게 나온다. 그러면 판매한 게 얼마? 2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상으로 보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곱하는 단가는 벌써 계산해놨으니까 재고에 곱해지는 단가 얼마? 118원. 자, 그리고 판매한 거에 곱해지는 단가 얼마? 118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일한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라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감을 지어서 무슨 부분, 평가라는 걸 진행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 평균 단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슨 부분,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창고 가서 30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20개라는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게 프로그램에 도입되어 있으면 우리가 매출했다는 20개는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가가 기록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전체 수량에 적용되는 단가, 남겨져 있는 기말 재고에 적용되는 단가가 같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다. 평균 단가가 나와서 내가 이거 계산했는데 금액이 안 맞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나누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왜 소수점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럼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어딘가에 무엇 하셔야 돼요? 올려줘야 되는 행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기말 수량 파악하면 판매 수량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말에 확정됐던 수량에 단가를 곱하셔라. 그러면 누가 나온다? 금액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요 금액이 기말로 남겨지고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기초 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 금액을 빼서 누가 나온다? 원가가 나왔다. 이런 원리로 그냥 정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프로그램도 이런 상황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이게 소수점이 등장하면 너 절사할래? 반올림할래? 올림할래라는 선택 버튼들이 있어요. 그것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쓰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거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1원이든 2원이든 3원이든 차이가 나는 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계산을 계속 똑같이 하시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결정을 하시고 쓰셔야 되세요. 스마트에이나 세무사랑에요. 물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물류가 운송의 물류가 아니고요. 영업관리라든지 구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적용하는 자리들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계산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사는 입고되고 출고되는 거 프로그램 입력을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요게 총평균법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계산만 잘 하시면 되니까. 자, 가중평균법의 두 번째인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의 특징은 뭐다? 들어올 때마다 단가를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럼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오는 게 매입, 파는 게 매출. 그래서 사오는 매입을 입고 나가는 걸 출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출고는 그 옆에 쓰는 단가가 뭐다? 우리 사온 금액을 쓰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매입 단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에 기록되는 우리가 매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판매에 따른 매출 원가에 기록되는 단가는 매입 단가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평균법은 낼 건데 무엇 하겠다.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다를 수 있으니 평균 단가를 매번 산정하겠다. 아이, 우리는 1일 날 매입할 때도 100원이었고요. 2일 날 매입할 때도 100원이었고요. 3일 날 매입할 때도 100원이었어요. 그냥 무엇 하시면 여러분 돼요. 우리는 지금 전체 금액이 300이고 수량이 3개이다. 그러면 그냥 100원이란 평균 단가 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1일 날은 100원으로 끝났겠죠. 2일 날도 100원이에요. 왜냐하면 200원 더해진 금액에 2로 나누면 100원이고 그리고 3일 날도 300원을 3으로 나누면 100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단가를 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매입 시마다 그러면 얘가 누구랑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쓰는 거랑 뭐가 달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매입의 단가를 확정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냐면 1일 날 9월 1일로 갈까요? 9월 1일 날 제가 하나를 사가지고 왔고요. 단가는 10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금액은 우리 100원을 지불하고 사왔겠죠. 그럼 이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9월 2일 날 무엇을 했다? 또 한 개를 샀고요. 자, 이때 단가는 얼마에다? 150원짜리를 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단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돈도 150원 지불했겠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일단 창고에 몇 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2개가 있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고? 우리 250원. 그쵸? 그러면 우리 2개에 대한 250원이 창고에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단가를 내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0자는 어디다 빼먹었을까요? 250원. 그러면 하나당 125원을 지불하고 산 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드디어 9월 3일 날 아까처럼 매일만 계속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9월 3일 날 드디어 하나를 팔았대요. 그러면 한 개를 매출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되는 단가는 100원짜리냐 150원짜리냐 그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야 평균 단가 쓰기로 했잖아. 그러면 얼마짜리? 나 120원짜리 팔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25원짜리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125원이라고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남겨져 있는 건 몇 개이다? 한 개예요. 자, 그리고 125원짜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25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며칠 날? 9월 4일 날
또 다른 매입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9월 4일 날 매입했을 때 또 한 개를 사왔는데 이놈의 나라가 물가가 계속 상승이래요. 자, 그래서 한 개를 구입할 때 무엇하였다? 나는 200원 주고 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0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근데 평균 단가를 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 개를 팔았다라는 얘기를 안 해버리면 이게 기록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9월 3일 날 매출한 기록사항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면 전 여전히 보여지는 정보가 뭘까요? 두 개이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얼마가 지출이 됐다? 250원이 지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럼 제가 여기 한 개 사왔을 때요. 평균 단가를 낸다라고 하면 이제 매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할 거냐면 지금 200원 더하기 250원 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450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얼마로 나눌 것이다? 3개로 나누겠죠. 됐어요, 여러분? 왜냐면 2개 갖고 있었고 1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눌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 15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매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저는 단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00원짜리와 이 125원짜리만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더하면 전체 합이 얼마이다? 325원이에요. 그리고 얘를 몇으로 나눠야 된다? 2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2개로 나누죠.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금액이 그냥 여러분 눈으로 봐도 여기가 150원이려면 이 자리가 300원이야 150원이잖아요. 그러면 150원의 단가가 아니라는 거죠. 단가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고조사법으로 써버리면 우리가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못 낸다는 게 아니라 그 평균 단가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분? 우리가 매출의 정보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매출에 지금 누구를 팔았는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남겨져 있는 수량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매입 시마다 내는 평균 단가가 올바르게 산정이 됩니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법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기말재고 금액과 매출 원가를 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무슨 부분이다?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 시마다의 단가를 산정하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래서 매입 시마다 평균 단가 계산하시고 그리고 재고 자산이 무엇되면 출고되면 이때 계산했던 평균 단가를 무엇하셔라? 우리 매출 원가를 계산해라. 그래서 평균 단가로 매출 원가 계산.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이 재고액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원리. 그러면 여기 계산 공식이 뭐가 달라질 거냐면 총평균법은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기초 재고 금액에 누구를 더해라? 일정 기간의 매입 금액을 더해라.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수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런데 이동평균은 우리가 매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가 새로 사온 게 있지? 신규. 그럼 제가 아까 써드릴 때 9월 1일 날 샀고 9월 2일 날 샀고 뒤에 어느 날인가 하나 더 샀었죠, 여러분? 그렇죠? 2일 날.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중간에 한번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겨져 있는 게 있었고 또 다른 매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신규 매입인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입한 금액에 무슨 부분? 자, 이 매입이 일어나기 직전에 남겨져 있는 재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단가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금액 더해봤더니 325.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실지법을 계산하면 325가 아니었죠. 전체 합이. 자, 300이었으니까. 그래서 300이 원리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입 직전의 재고 금액. 그러니까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걸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액에 신규로 매입한 걸 더해라. 그리고 수량도 똑같은 원리로 가겠죠. 그래서 매입 직전의 재고 수량과 신규 매입 수량을 더해서 나눠서 우리는 평균 단가가 나온다. 그리고 왜 이동이라고 하냐면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단가 산정한다는 표현이에요. 네. 장점은 출고시마다 재고 단가가 즉시 파악이 된다. 그렇죠. 매출할 때마다 거기다가 평균 단가 산정하고 곱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100원 주고 샀어요. 그 다음은 120원 줬어요. 그 다음에 150원 줬고요. 그 다음에 200원 줬대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변함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 모두 다 이 단가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매번 단가 산정을 할 거니까.
자, 100원짜리가 120원이 됐으면 이거 가지고 평균 단가 내고 요 부분 가지고 다시 또 평균 단가 내고 요 부분 가지고 다시 평균 단가 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되더라? 즉시 반영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행에 대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 파악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고시마다 재고 단가가 즉시 파악되기 때문에 전산화하는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 흐름이라든지 물가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이 부분은 장부를 써야만 무엇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화 작업이 안 되어 있다면 이 방식을 적용한다는 건 너무 많은 막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단일 제품, 단일 상품을 거래한 경우가 없잖아요. 물품이 많을 거라고요. 그럼 그 품목별로 이 단가를 다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닥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입력만 잘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바코드만 읽혀도 여러분 수량 입력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라는 교육을 하는 데서 바코드 교육도 다 같이 해요, 요즘엔. 네. 그래야 직무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 좋은 점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써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산화로 실무상 적용이 우리가 쉬워졌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저희가 할 일은 계산을 또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자, 교재 73페이지 가져가시면 되고 우리는 가중평균법과 관련된 부분 중에 이동평균법. 자, 그럼 지금 1월 2일 날 기초 10개, 1월 9일 날 매입 30개. 자, 그럼 1월 1일 날 기초는 그대로 단일이니까 10개에 100원짜리 단가에 1,000원. 자, 그리고 나서 1월 9일 날에는 뭘 해야 된다? 평균 단가를 내야죠. 그러면 우리는 기초의 재고, 자, 기초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1월 9일을 기준으로 무엇이다? 매입 직전의 금액 1,000원이죠. 자, 그래서 1,000원 더하기 우리 신규로 매입한 금액 얼마? 3,6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600원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나누기 수량. 자, 수량은 10개와 30개. 그러면 40개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단가를 내보니 우리 지금 5,600원인가요? 네, 5,600원을 40개로 나누니까 그럼 5,600원이에요? 4,600원이에요? 4,600원? 네, 4,600원이네요. 죄송해요. 4,600원을 40개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온다? 115원이 나오더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40개, 115원, 4,600원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월 16일 날 무엇하였다? 매출 몇 개? 20개.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는 단가는 요 자리에 있었던 이 평균 단가가 그대로 무엇된다? 따라 들어온다. 이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 20개 곱하기 115원에서 2,300원에 무엇이 결정이 되고 매출 원가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월 30일 날 또 다른 매입이 있었다. 그러면 1월 30일을 기준으로 매입 직전에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40개에서 20개가 나갔은 게 몇 개? 20개가 남겨져 있고 이 단가는 변함이 없어요. 매출에서는. 그래서 115원짜리가 그래서 2,300원. 그러면 우리는 2,300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1월 30일 날 평균 단가는 2,300원 더하기 우리 매입한 금액 얼마? 1,300원. 자, 두 금액을 더하면 3,600원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우리 남겨져 있는 재고 얼마? 20개. 자, 그리고 새로 산 신규 얼마? 10개. 그럼 30개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당 단가가 얼마가 된다? 12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남겨져 있는 수량은 몇 개이고 30개이고 그에 적용되는 단가는 120원짜리. 그래서 3,600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무엇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내라. 근데 그 중간에 매출이 됐었다라면 잔액 확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할 수 없다? 이동평균 단가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장부를 기록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가격에 대한 결정 방법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무슨 부분? 자, 우리 지금 소매재고 조사법이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 지금 저는 소매재고법이라고 써드렸잖아요. 여기에 조사라는 글씨를 붙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매재고 조사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소매재고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매출의 금액을 가지고 단가를 결정해서 무엇하겠다? 우리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를 확정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가를 가지고 환산하는 부분이어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난 부분. 그러면 우리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를요. 무엇한다? 나 매가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가로 기록. 그리고 가지고 있었다가 무슨 부분? 기말에 일정한 수정 과정을 거쳐서 나 무엇하겠다? 원가를 환산하는 방법이다.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매출가격 환원법.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걸 하려고 할까요? 거의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매출가격 환원법이 일반 기업에서 써도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업에서만 무엇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못 쓰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방식을 왜 유통업에서 쓰게끔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편의점만 생각을 해보셔도요. 진짜 다양한 물품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다양한 물품인데 그 물품의 거래가 단순히 한 번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24시 편의점이니까 정말 열심히 무엇할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겠죠. 다만 들어오는 것도 끊임없이 들어오면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 우리 입고되는 시점에 시간들을 정해서 쓰긴 하지만 근데 고객들은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보니 이거를 원가를 가지고 하기에는 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종에서는 아예 매가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가 그거 가지고 무엇하자 역으로 원가를 환산하자.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거 설명드리기 이렇게 말씀드려요. 백화점에 가서 제가 옷을 하나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옷이 작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 이거 사이즈가 무슨 사이즈도 있나요? 물어봤더니 있대요. 근데 그 매장에는 없는 거죠. 그럼 가끔 그분들이 고객님 잠깐 와보실래요? 하면서 모니터를 저한테 확 돌려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업들은 모니터가 360도 회전되는 모니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확 돌려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매장에는 있네요.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해 볼 테니까 다른 매장에서 받으신 거 가능하실까요? 라고 묻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원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물류랑 다 연결해서 여러분 재고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가가 기록돼 있으면 저는 아는 거 아니에요? 매장에서는 택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매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에 원가가 들어간 걸 보여주면 뭐야 얘네 이렇게 많이 남겨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금액이 보인다 하더라도 다 매가로 산정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게 어디에서도 우리 왜 가전제품 매장에 가시면 그분들 거기서도 모니터 보여주는 거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무슨 부분이요? 물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거를 바로바로 파악해서 알려주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보여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정보에 고객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가로 대부분 형성을 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가율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그 원가율은 어떻게? 원가율은 여러분 원가를 매가로 나누는 게 원가율이에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원가를 매가로 나눌 거니까 우리가 더한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했던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상품 계정 차변이 뭐다?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판매 가능 가액이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초 재고와 단기에 매입한 금액. 그래서 지금 차변에 무슨 부분? 원가와 매가를 나는 가지고 있다가 무엇하겠다? 원가율을 계산해서 우리 어느 부분 대변에 누구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결정하겠다. 이런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율은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의 원가를 매가로 나눠서 원가율을 계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말에 갖고 있는 부분은 매가로 보여주고 있을 것이니 이 기말에 남겨져 있는 매가의 원가율을 무엇해서 곱해서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는 기말 재고를 파악해라. 재고가 결정이 났으면 우리는 판매 가능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에 원가가 있었잖아요. 그
그 원가에서 기말 재고 금액을 무엇 하시고 빼시고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천만다행인 건 여러분 이걸 쓰는 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요. 우리 시험은 그냥 매출가격 환원법이 있고 이 부분이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식이고 정도 수준까지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요것도 내네요. 유통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까지 내요. 계산 문제는 현재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전산자가 들어가져 있는 AT나 전산세무 시험에서는 현재 출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죠. 이것까지 되면 우리는 또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의 이론 의미예요, 여러분. 요건 잠깐 보여는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상품 계정 아까 제가 글 가지고 이렇게 약간 T 계정 그렸던 거 그게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이 차변에 모여 있고 그리고 차변에 모여 있는 게 이게 판매 가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 가능에 대한 금액을 얘기할 땐 원가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출 가격 환원법을 쓰겠다라면 지금 무슨 매가도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는 700, 원가가 근데 매가는 1000에 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입은 800이 있었고요. 매가가 1000이래요. 저 이건 계산 편리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금액으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원가는 판매 가능가에 합산해 보니까 1,500. 그리고 이게 시장에 팔면 2,000원을 받고는 팔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차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와 무엇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대변의 매가도 얼마여야 된다? 2,000이죠. 여기가 2,000이라고 결론을 내놨는데 이 자리가 다른 금액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때 우리 대변의 매가의 합을 일단은 똑같이 맞춰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부분? 우리 두 번째 할 일은 무슨 부분? 남겨졌는 재고 파악을 합니다. 재고. 여러분 제가 여기 2번이라고 써드린 건 무슨 의미? 아니 매장에 누구누구 남겨져 있는지 파악 좀 해봐. 그래서 재고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파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매가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400이라고 하는 재고가 파악이 됐대요. 그러면 이게 파악이 됐어요. 그럼 요거 파악이 됐고 그 다음 우리 무슨 부분? 자, 요게 파악이 됐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원가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원가 300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는 원가율을 계산해야 되는 게 세 번째 일이죠. 그럼 원가율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원가의 합계를 매가의 합계로 무엇 하셔라? 나눠라 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퍼센테이지면 백분율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린 0.75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원가 합계는 1,500원, 매가 합계는 2,000원. 그러면 1,500원을 2,000원으로 나누고 백분율을 했더니 75%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요 자리에 300원은 요 400원에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여기다 쓸까요? 75%를 해주시면 금액이 나오죠. 300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원가의 차변 합계가 얼마였어요? 1,5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1,200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전체 판매 가능 원가 금액 1,500원에서 우리 확정된 원가 금액 300원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 1,200원이 나온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게 매출가격 환원법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여러분한테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를 손으로 계산한다? 아니요. 누가 손으로 계산하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쓴다라고 하면 매가를 입력하는 자리가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 부분이 움직이면서 뒤에 가서 재고 파악해서 그거를 넣어주면 우리 무슨 부분? 기말 재고 금액이 확정되면서 우리 단기 판매한 매출 원가가 확정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바코드가 생기면서 아주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직영으로 움직이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매장에서 팔았던 부분들을 다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그 포스라는 기계를 쓰고 있죠. 그 포스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업로드가 가능해요. 네,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스마트A나 세무사랑은 그건 불가능해요. 네, 대부분 그게 가능한 프로그램들 들어가서 보시면 별도로 개발했거나 또는 ERP라고 하는 부분에 개발에 도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평가 방법별 상호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드린 가정은 물가가 상승 중.
그럼 인플레이션 상태겠죠? 물가가 하락 중,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물가가 상승 중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정하에 기말재고와 당기 순이익과 매출 원가를 비교해 보니 무슨 부분? 항상 누가? 우리 기말재고가 큰 건 누구다? 물가 상승 중 가정이에요. 선입선출. 그리고 지금 기말재고가 가장 작은 방법은 가장 작은 건 누구이더라?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재고가 커지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고가 커지면 누가 줄어들어요? 원가가 줄어들죠. 반대로 재고 금액이 작아지면 우리 원가는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원가가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무엇되고 우리 감소하고 비용이 감소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기말 재고금액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당기순이익하고 똑같은 형태로 움직여요.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분 시험 목적상 기억하실 땐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 두 개의 관계만 기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순서를 배열하는 걸 사지선다에서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훈민정음순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순으로 그냥 찾으시라고요. 그럼 시옷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응이고 그 다음에 치읓이고 그 다음에 히읗이잖아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무엇 하시라?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우리 등호 표시만 우리 부등호 표시만 무엇하면 돼요? 뒤집으면 됩니다. 이걸 막 거꾸로 외우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말재고의 무슨 부분? 지금 크게 계상되는 방법의 순서를 기억하시고 원가는 똑같은 순서에 놓고 등호 표시만 뒤집으라고요. 그러면 끝나지겠죠.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원가는 작아지고 매출 총이익은 커진다. 그럼 매출 총이익 커지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커지겠죠. 반대로 기말재고 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커지고 매출 총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73페이지에 있었던 예제가 있었어요. 자, 그 예제에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비교 대치를 좀 해보면 이제 요 부분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요 얘기. 그럼 그 비교 대치를 해보게 되면 지금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초는 얼마가 있고 2,000 있고 단기 매입은 얼마가 있다? 5,900 있다. 그래서 판매 가능 금액은 7,900이다. 근데 차변이 7,900이면 대변도 당연히 7,900. 그럼 그중에 팔은 건 비용으로 가야 되고 팔지 못한 건 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평가 방법 뭐를 적용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변동 상황을 보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더니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였다? 3,700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얼마였다? 2,200이었죠. 근데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금액이 3,500이에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 대비 우리 무엇하였다? 감소했네요. 그럼 기말 재고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200만큼은 어디로 갔을 것이다? 매출 원가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말 재고가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는 거고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원가는 커진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비용의 계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이익도 똑같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변화는 누구랑 동일시해라? 기말 재고의 변화랑 동일하게 움직이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도 보았더니 자, 이동평균법은 기말재고 금액이 아까 3,600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매출원가는 얼마? 2,300원이었고요. 자, 총평균법은 이동평균법보다는 작았어요. 그래서 기말재고 금액이 3,540원. 그리고 매출 원가는 2,360원. 그럼 여러분 이거를 금액을 가지고 다 나열을 해보니 선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 중이다. 우리 지금 예제가 물가 상승 중이었습니다. 상승 중이었을 때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크게 계상되더라. 그 다음이 누구? 이동평균법. 그 다음이 총평균법. 마지막에 후입선출법.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출원가는 무엇한다? 다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평균법은 우리 크거나 같다라는 표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같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다는 표시도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위원들이요. 요 두 개를 가지고 같다라는 표시를 같이 표현해주는 출제자가 있고요. 그냥 크다, 작다라는 것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거나 무엇하다, 이동평균법이 더 크더라. 또는 같거나 총평균법이 더 크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더 맞긴 합니다. 같다 표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럼 뭐 시험 문제 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순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로 낼 때 뭐라고 할까요? 현재 물가가 상승 중이다. 그런데 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틀렸죠? 선입선출법이겠죠? 매출 원가는 후입이 맞죠?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가 있어요, 여러분. 74페이지 보시면 예제 두 번째 거.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여러분? 하락.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였을 때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자, 여러분 물가가 상승 중이었다라는 걸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자, 기말 재고 금액은 누가 가장 크게 남는다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 기말 재고 금액은 선입선출법이, 그리고 이동평균법이, 그리고 총평균법이, 그리고 후입선출법이. 자, 그리고 나서 무슨 부분? 우리 매출 원가는 반대로 뒤집어라.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은 총평균법, 그 다음은 이동평균법, 그 다음은 선입선출법 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물가가 상승 중이었을 때, 여러분.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거 그대로 놓으시고 무엇하면 될까요? 다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하락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 자, 그냥 글씨 앞자만 딸게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근데 물가가 하락 중이니까 누가 더 클 것이다? 후입이 가장 크고, 총평균이 그 다음 순, 그 다음은 이동평균, 그리고 마지막에 선입선출법.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냥 이 부분을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원가. 얘도 똑같겠죠, 여러분? 선입선출법의 매출 원가가 가장 크고, 이동평균법이 그 다음은 총평균법, 그 다음 후입선출법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커지면 우리 비용이 줄어드는 거 또는 반대인 경우도 똑같은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의 변화랑 누구랑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 순이익과 변화가 무엇하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였었나요? 가장 높게 평가된 거, 그러니까 가장 큰 애를 찾아라 이 얘기네요. 자, 그럼 지금 물가가 하락 중이었을 때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큰 건 누구이다? 후입선출법. 그러면 일단 선입이 써 있는 건 탈락. 자, 2번 후입, 4번 후입선출입니다.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똑같다고 했죠? 그럼 매출 총이익도 누구이셔야 돼요? 후입. 근데 2번에 가서 봤더니 선입이 써 있네요. 탈락.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매출 총이익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제가 뭐 잘못 썼나요? 아, 1번을 잘못해놨군요. 아이고, 이런. 여러분 해설 보시면서 욕하신 건 아니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답이 없어요. 자, 지금 봤더니 1번을 제가 잘못 풀었어요. 매출 원가면 여길 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에 보시면 일단 후입인 거고, 그리고 후입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누구로 들어가셔야 되는, 제가 보기를 잘못 가져왔나요? 후입, 선입, 후입, 선입. 여러분 죄송한데 제 교재 잠깐 비교 좀 할게요. 선입과 후입과 선입과 후입. 후입, 선입, 후입, 선입. 선입, 후입, 후입, 선입. 여기는 맞죠? 펜키는 켜져 있고.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매출 원가라고 했으니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기말재고, 그리고 매출 원가. 그러면 지금 요 순서대로 그대로 놓으시면 되는데 물가가 상승 중이었을 때는 기말재고가 가장 큰 건 선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가 하락 중이었을 땐 기말재고가 가장 큰 건 누구일 것이다. 재고가 가장 큰 건 후입이겠죠.
그쵸?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은 후입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럼 기말 재고 금액에 후입으로 되어 있는 거에 전 그냥 여기다 동그라미를 칠게요. 네, 동그라미. 그러면 지금 현재 1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탈락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원가. 자, 원가 부분을 여러분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원가가 가장 큰 건 누구이다? 선입이겠죠. 제가 이 표시를 잘못했던 거죠, 아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선입이 가장 클 거고요. 왜냐하면 등호 표시가 이렇게 붙는 거고 등호 표시가 이렇게 붙는 거니까 그래서 원가는 선입. 그러면 매출 원가 쪽에 가서 선입에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이거를 제가 아까 탈락을 잘못 시켰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동그라미 된 것만 다 된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 금액은 매출 총이익하고 무엇하다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큰 건 후입이겠네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큰 후입의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가 다 되어 있는 건 3번이죠. 아까 1번의 탈락을 제가 잘못 시켜서 이상하게 여러분한테 풀어드릴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해드린 게 그런 내용인 건데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부분 그대로 써놓으시고 등호 표시만 바꿔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물가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래서 상승인지 하락인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난 부분.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부분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기말재고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만들어진다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뭐가 남겨져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장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장부 금액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맞지 않은 이유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이 있거나 또는 창고에 가서 열어보니 장부에 기록된 그 수량이 지금 다르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파악한 거, 하나는 창고에 가서 파악한 거. 그게 감모와 평가예요. 네, 그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